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이 조작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는 배우 함소원 씨죠.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중국 시부모의 별장이 실제로는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된 숙박업소였고 자신이 소유한 집을 이사할 집으로 속여 방송을 했다는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제작진과 함소원 씨는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상태인데요. 도의적 책임은 둘째치고 법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조작 논란, 좀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청자들이 이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제작진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묵시적인 이런 계약 관계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설정과 과정이 포함됐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기도 하지만 이 정도의 거짓이 되어 있다고까지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 정도의 사과로 넘어가는 것은 무언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은가 법률가로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방송사나 제작진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든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제작진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검증을 안 했다는 과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된 시청자의 민원을 근거로 해당 방송사 또는 프로그램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를 믿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하는 시청자들은 내지는 또 시청자들 중에서는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방송에 나가기도 하니까요.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 제작진 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예능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의 설정과 과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민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조금 어떻게 좀 이제 많이 적응되셨습니까? 네,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긴장 또 푸시고 준비된 사연 나눠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패션과 운동에 대한 SNS를 하면서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SNS에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모르는 사람에게서 너무나 불쾌한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인 DM으로 저의 몸매를 품평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 모욕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대체 누구길래 이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지 이 사람의 SNS를 살펴봤지만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적 모욕글을 보내는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욕설 DM을 공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어떤 SNS를 보다 보면 아유 이런 댓글을 왜 달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질문처럼요. DM으로 성적 모욕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뭐 공연성 등 여러 구성 요건이 필요한데 특히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인스타그램 DM의 경우 1대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DM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성이라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욕설을 했는데 그거를 그 당사자, 욕설을 듣는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도, 제3자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가 공연성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DM의 경우에는 1대1이다 보니까 네네.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네네, 맞습니다. 이걸 알고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좀 얄밉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전혀 처벌이 안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계속 보낸 경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보낸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보내는 경우라면은 처벌이 될 수는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형은 어떻습니까? 처벌의 그 정도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내는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이 될 수 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대부분의 SNS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외국 회사라서 지금 여기도 보면 누군지를 알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가해자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게 경찰에 신고해도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외국계 회사는 국내 회사인 경우와 달리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국제수사협조 형태로 가해자 정보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 경험적으로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가해자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성적인 모욕을 계속해서 보낸 경우에는 수사 협조에 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경험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군요. 네네. 네. 수사 협조를 통해 인적 사항이 특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고소를 통해서 형사처벌이 되면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DM으로 성적 모욕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 자를 상대로 제가 이제 고소 대리를 진행해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국제수사협조로 가해자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이 완료가 되면 피해자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부받은 후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형사처벌의 수위, 피해자의 인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위자료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변호사님이 진행하셨던 그 사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돼서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에서는 정체불명의자가 계속해서 성적인 그런 성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 경우인데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벌금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벌금은 30만 원 정도 나왔고 네.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1,0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현재 아마 원고 일부 승으로 뜨는 거 봐서는 아직 뭐 1,000만 원 다는 인정이 안 되더라도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몇백만 원 정도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사 협조가 이루어져서 어쨌든 벌금이 나왔고 그 행위가 멈춰졌나요? 네, 멈춰졌습니다.
뭐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판사님께 뭐 사과문도 쓰고 네. 그렇게 했던 거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네. 예.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내가 이걸 해봤자 이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그게 효력이 있겠느냐 해서 이제 포기하시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경우에는 수사 협조도 좀 잘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아줬더니 이 행위가 멈춰지더라. 라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금액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판결만 맞습니다. 봤을 때. 벌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저도 네.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뭐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이와 관련한 전과가 또 있다면 그 횟수도 많다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당하신 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면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성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DM을 캡처를 먼저 하고 본인의 어떤 인지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준비한 후에 이를 첨부해서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 후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고소인 조사 시에 어떠한 피해를 당하셨는지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DM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받아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민기 변호사님의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디인의 인스타그램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